오늘은 검은 히틀러라 불린 독재자 이디아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디아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 간단한 소개로 시작해볼까요? 이디아민은 우간다의 3대 4대 대통령으로 검은 히틀러라는 별칭에 걸맞게 악랄한 독재자였습니다. 세계적인 독재자인 히틀러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 치곤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죠. 다만 해외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디아민의 실태가 알려졌을 당시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죠.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이디아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이디아민은 자서전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에 대해서 확실한 기록이 없습니다. 1925년경 우간다의 북부 지역인 코보코에서 태어났다는 학자들의 주장만 존재하죠. 이것도 뭐 정확한 자료가 없는 추측일 뿐이지만요. 어쨌든 이디아민은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작은 시골 농촌 마을에서 어머니와 살아갔죠. 주변 환경과 지역 특성상 문맹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여차저차 살아가던 중 1941년 본보에 있는 이슬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학교도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이디아민은 입학 후 5년 뒤 학교를 떠나 영국 식민지 군대인 킹스 아프리칸 라이플스 제4부대에 취사병으로 입대하죠. 돈도 배경도 없으니 안정적이고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게 군대이니 바로 입대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같은 해 이디아민은 보병에 자원해 제21대 KAR 보병대대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복무 중에는 케냐에서 일어난 시프타 전쟁에서 소말리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병사로 배치되기도 했죠. 또한 영국 육군 소속으로서 반영 민족운동인 마오마오 반란을 진압하는 등 나름대로 공을 세웠습니다. 공을 인정받은 이디아민은 중위로 승진하며 우간다 최초의 유색인종 장교가 되는데 성공했죠. 근데 뭐 우간다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등지고 친영 활동을 한 것이지만요. 이후 1962년 우간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디아민은 대령으로 승진했습니다. 뭐야, 우간다 입장에서 보면 친영 활동을 한 것인데 왜 승진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도 뭐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 자리를 잘 지켰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디아민은 우간다군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죠. 이디아민은 연설 중 복무 시절 이야기를 가끔 하고는 했는데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버마 전투에 참여했다고 떵떵거렸죠. 이건 입대 연도가 1946년이라는 점만 봐도 허세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45년도에 막을 내렸으니까요. 친영 활동에 대해서도 강제로 끌려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죠. 분명히 자원 입대였지만 시민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은 이디아민은 당시 총리였던 밀턴 오보테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는 여느 독재자들처럼 우간다의 대통령이었던 무테사 2세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런데 깡패들끼리 싸우는데도 명분이 필요한데 쿠데타도 당연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명분, 무엇으로 꼬투리를 잡지 하고 고민하던 중 이디아민과 오보테는 무테사 2세가 콩고에서 상하와 급밀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둘은 찾았다를 외치며 바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오보테는 바로 의식회장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며 스스로 집행 대통령을 선언했습니다. 이디아민은 군대를 이끌고 무테사 2세 궁전을 공격하고 무테사를 영국으로 추방시켰죠. 그렇게 우간다에는 오보테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이디아민은 육군 사령관으로 승진하며 군사 정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둘 사이는 이디아민이 힘을 키워나가면서 균열이 생기죠. 이디아민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보테 암살 시도 사건까지 겹치면서 서로 신뢰를 잃어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하겠다고 생각한 오보테는 먼저 움직이죠. 이디아민을 군비 횡령 혐의로 체포할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이디아민은 1971년 오보테가 계획을 다 짜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디아민은 오보테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엔테베 국제공항을 봉쇄하고 캄팔라 지역을 점령했으며 오보테의 집을 둘러싸고 주요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러고는 명분이 별로 없는 쿠데타에 일어날 반란까지 생각해 자신은 정치인이 아닌 군인이며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 군정부가 관리하는 체제로 남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시민들이 잠잠해지자 이디아민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독재자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 자신이 우간다의 대통령, 국방부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등 그냥 전부 다 해먹겠다고 선언했죠. 오보테를 지지하는 자들은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쿠데타 소식을 접한 영국과 이스라엘 등의 서구 국가들은 좌파 정권을 축출해낸 이디아민의 쿠데타를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시만 해도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한편 오보테는 탄자니아에 위치한 피난처에서 약 2만여 명의 우간다 난민들과 다시 한번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자기가 대통령이었다가 쿠데타를 당해 내려왔으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망명자들과 함께 일으킨 오보테의 공격은 너무 허술했고 순식간에 진압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명분 없는 쿠데타 그리고 권력을 잡은 이디아민은 반동 분자의 씨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하죠. 오보테를 지지했던 세력들을 모조리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약 3,000명의 장교들과 1만 명의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아프리카의 폭군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었죠. 심지어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무고한 시민들까지 체포해 서슴없이 죽였고 나일강의 악어에게 시체를 던져주는 엽기적인 행동도 자행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 강가에
나라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들이나 머리를 감는 어린이들을 습격했었던 악어들이 이디아민 정권 내내 포식을 하는 바람에 야성을 잃은 듯 온순해졌다는 동물학자들의 기록도 존재하죠. 이디아민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은 약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권단체가 계산한 추정치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50만 명에 달할 정도였죠. 1972년 이디아민은 아시아인과 유대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추방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경제적 독점을 막아섰던 히틀러와 비슷한 전개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핍박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조만간에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우간다에 거주 중이던 아시아인과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디아민은 아시아인과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기업과 재산을 전부 국영화시켰습니다. 근데 기업을 아무나 굴리나요? 문맹 출신이 아무리 열심히 굴려봤자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쇠퇴해가던 우간다 경제는 파탄 나버리면서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심지어 영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의 비난이 거세졌고 인도는 외교관계를 단절하게 이릅니다. 결국에는 이디아민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지지자와 측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일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탄자니아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나라 꼴이 이러니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개가천설이 되었다면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을 바로잡기는커녕 군 내부 반역자들을 바로 잡는답시고 탄자니아 침략을 명하죠. 하지만 군부대마저 이디아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탄자니아로 향하던 병사들은 국경에 다다르자 항복의 의사를 표하며 국경을 넘어 탄자니아로 달아났죠. 며칠 뒤 달아난 병사들은 탄자니아군과 연합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간다군은 이렇다 할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수도까지 점령당해버렸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디아민은 당장 헬기를 띄울 것을 명령하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카다피마저 이디아민을 외면했고 결국 돌아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떠났죠. 사우디 왕국 측에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조금과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정착한 이디아민은 쥐죽은 듯이 살다가 2003년 고혈압과 신경마비로 생을 마감했죠. 시신은 사우디 제대에 있는 루아이스 묘지에 관과 묘비석도 없이 차가운 맨땅에 묻혔습니다. 이디아민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우간다 국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몇 날 며칠을 축제로 보냈죠. 여담으로 사우디에서 생활할 당시 짧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 저지른 만행을 후회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권의 잔인한 본질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에서는 전개상 구체적으로 어떤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는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이디아민이 직접 고안해낸 고문들이 많았죠. 남자의 경우 중요 부위를 칼로 찢거나 잘라내고 여자의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생각이 들 때까지 성고문을 했습니다. 교도소라고 지어놓은 건물도 충격 그 자체였죠.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물을 복도에 뿌려놓았는데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방에 문을 달아놓지 않은 이유도 절대 탈출할 수 없으니 문 같은 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또한 죄수들에게 못이 박힌 나무 판자 위를 걷게 시켰으며 2명의 죄수에게 망치를 쥐어주고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굶긴 죄수에게 죽은 사람을 던져주기까지 했죠. 이런 만행들은 주로 반역자에게 가해졌습니다. 이디아민의 측근이라고 불렸던 부패한 사람들도 이디아민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독사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직접 요리를 해 외교 사절에게 권하거나 그리고 회의 중 지루하거나 짜증날 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의 뺨을 내려치고 사타구니 밑을 기어가도록 명했죠. 또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백인들에게 복수한다며 당시 우간다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백인들을 불러다가 가마를 들게 시켰습니다. 우간다 라이트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이디아민은 무하마드 알리에게 도전장을 내민 적도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혼식 축하 행사에 참여한 다른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답시고 상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인적이 드문 호수에 남아공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적은 표적지를 띄워두고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폭격에 나선 비행사들이 단 한 발의 폭탄도 명중시키지 못하자 이디아민은 다른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며 비행사들의 사수를 표적지에 묶어놓고 이번에도 못 맞추면 너희들이 표적지에 오를 것이라며 재폭격을 명했죠. 재폭격에 나선 비행사들은 표적지에 묶인 사수를 명중하는 데 성공했고 이디아민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지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디아민은 7명의 아내와 40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 중 하나였던 K라는 여성은 이혼 후 이디아민의 아이를 낙태했는데 이것을 들은 이디아민은 수술한 의사를 죽이고도 모자라 K를 처참하게 죽인 뒤 몸을 기묘하게 만들어 다른 아내들에게 보여주었죠. 국가의 적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복싱으로 비해보자면 상대를 KO시키는 것뿐이다. 여기에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검은 히틀러라 불린 독재자 이디아민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